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저희 드디어 마지막 파트죠. CAD에 관련된 파트 3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CAD,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CAD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전산응용 기계 제도잖아요. 전산응용 기계 제도에서는 이 CAD라는 프로그램을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CAD라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CAD란 우리가 특정 프로그램 하나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컴퓨터를 응용하는 시스템 전반을 CAD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CAD란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응용된 디자인, 설계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CAD가 되는 거죠. 내려와서 보시면은 여기 컴퓨터 응용 제도 시스템,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죠. 형상 모델링 시스템, 설계 아이디어를 3D로 구현하는 것, 카티아, UG, 아니면 인벤터, 아니면 솔리드웍스,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 쓰실 겁니다. 여러분이 필기 합격하시고 나면은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게 될 텐데, 요즘에는 인벤터나 솔리드웍스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프로그램들, 이 전부가 이제 컴퓨터를 응용해서 설계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설계할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면 작성하는 전부를 저희가 CAD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2D로 구현하거나 3D로 구현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CAD, Computer Aided Design, 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CAE, 이거는 이제 Computer Aided Engineering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공할 때 쓰냐, 아니면은 설계할 때 쓰냐, 아니면은 공학에서 다양한 계산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이런 걸 등등 할 때 사용하냐, 이거에 따라서 CAD가 되기도 하고 CAM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CAE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CAD 설계 단계가 어떻게 되냐? 설계하기 전에 일단 설계사항의 기본 조건들을 결정을 해줍니다. 내가 이거를 설계할 때 이 설계로 만들어진 그 제품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최소한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 조건이라 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어떻게까지 포함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제도하는 거죠. 제도라 하면 이제 도면을 그리는 게 제도잖아요. 이 제도할 것들, 제도하는 그 도면 안에 들어가는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가 이제 설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도해서 도면까지 만들고 나면은 그 도면을 가지고서 제작할 생산 데이터까지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설계 단계도 간단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CAD라는 거,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무언가 프로그램을 더 배우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배워가면서까지 새로운 기술을 써야 된다? 그럼 장점이 있는 거겠죠. 어떤 장점이 있냐?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어째서? 설계할 때, 디자인할 때 정확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도면을 그릴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컴퓨터로 그릴 때는 그런 오차들이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작업을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용이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신뢰도가 향상되더라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손으로 그릴 때보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은, 도면을 그리게 되면 시간이 확연하게 단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계상의 생산성이 증대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가 규격화되고 표준화되는 이런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가 도면으로 만들게 되면 종이를 다 따로따로 저장을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파일로서 저장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저장해 놨다가 언제든지 불러와서 내가 수정이 필요하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화 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잡한 도면의 작성, 수정 보완, 좀 전에 말씀드린 거네요. 그리고 거기에 신속한 관리까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제 프로그램화 되다 보니까 좋은 측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를 어느 정도 좀 축약해서 보자면, 사람 손으로 작성하던 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향상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돼서 생산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내가 만든 도면을 데이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지겠죠.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상되고, 그리고 관리가 편리해진다.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CAD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하나를 끼워넣기 너무 좋은 내용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CAD를 이용한 설계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개념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상세한 것,
마지막으로 생산 과정까지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설계 과정이 되겠고요. 자, 보시면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개념 설계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만들 것이냐, 그 기본적인 개념, 그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게 없다 보니까 스케치도를 작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을 가지고 얘의 크기를 뭐 어떻게 만들 건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기능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기본적인 내용까지 한번 또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기능, 성능, 뭐 일반적인 해석 및 평가, 그런 걸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 것인지, 이런 것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큰 틀을 잡고 나서 세부적으로 이게 부품화되어서 나중에 조립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조립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이제 거기에 만들어질 때 필요한 부품들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상세 설계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상세적인 내용까지 다 나타내게 되면은 이거를 어느 가공 방법, 어느 제조 방법을 통해서 생산하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주게 됩니다. 설계라 함이 우리가 단순하게 도면 하나 이렇게 딱딱딱딱 그리는 거, 이게 설계가 아니라 첫 번째 등장하는 개념부터 해서 과연 이거를 어떤 가공 방식, 어떤 제조 방식으로 만들게 될 것인지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이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제품들, 이것들을 내가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검사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가 설계를 해줘야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이 나오고 나면은 또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부품도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좀 더 개선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까지를 저희가 전반적인 설계 프로세스, 사후 관리까지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CAD 시스템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첫 번째 중앙 처리 장치 볼 거고요. 그 다음 보조 기억 장치, 그리고 입출력 장치,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구성 장치로 보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부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CAD 시스템의 구성 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하나 껴서 그것을 고르게 하는,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 큰 문자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중앙 처리 장치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도 하죠. 우리가 뭔가 자료를 만들 때 연산, 처리 등등 하는 컴퓨터의 핵심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논리 연상 장치, 그리고 제어 장치, 주기억 장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다음 중 중앙 처리 장치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또 물어보기도 너무 좋죠. 자, 게다가 특히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롬과 램으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테일까지도 봐주셔야 되는데 우선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시도록 하시죠. 자, 논리 연상 장치, 제어 장치의 신호에 따라서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산이라 함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처럼 이렇게 뭐 산술 연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AND, OR, NOT. 자, 이거는 게이트라고도 불러주는데 이거는 논리 게이트라고 하죠. 네, 이런 논리적인 판단, 이게 옳다, 아니다, 신호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런 연산까지도 해주는 것이 논리 연산 장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어 장치는요,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호를 받기도 하고, 그럼 그 신호를 받았을 때 내가 어디에다가 어떤 시그널을 넣어줄 것이냐. 자, 내가 이 신호를 받았으니까 너는 이런 동작을 해야 돼, 이런 실행을 해야 돼 라고 신호를 각각 보내주는 나름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장치에 신호를 보내서 니네가 어떤 걸 해야 돼 라고 제어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는 CPU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억 장치예요. 얘도 이제 기억을 해주는 건데 뒤에 나올 보조 기억 장치랑은 좀 역할이 다릅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이제 은행처럼 다 모아두는 것이라고 하면은, 주기억 장치는 은행까지 가지 않고 내가 뭔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이제 일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되어 있는 결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다. 간단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롬 같은 경우 고정 기억 장치라고 불리고요. 여기에 한번 기억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꺼졌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내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담겨 있어요. 대신에 얘는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날아가지 않는 대신 외부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롬 같은 경우에는 리드,
only memory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앞에 거 따서 ROM, ROM이 되는 겁니다. 비휘발성이에요. 자, 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정보를 기록할 수도 있어요. 출력할 수도 있고요. 입력하는 것, 출력하는 것 모두 됩니다. 근데 전원이 끊어지면은 거기에 들어갔던 내용이 전부 다 날아가요. 그래서 휘발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롬과 램으로 주기억 장치가 구성되어 있고, 롬은 뭘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단순히 읽을 수만 있다. 그래서 read only memory, 롬인 거고, 램 같은 경우에는 기록할 수도 있고 다시 출력할 수도 있는데, 전원이 끊어지면은 모두가 날아가는 휘발성 기억 소자더라. 네,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컴퓨터에도 하드디스크, 그리고 요즘 잘 안 쓰지만 CD, USB,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컴퓨터가 뭔가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데이터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서 돌리고 싶어. 그럼 그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있고, 프로그램으로 내가 뭔가 자료를 만들어냈어. 그럼 그 자료를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없어도 컴퓨터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컴퓨터를 활용해서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할 때,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길 바랄 때, 그럴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기억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중앙 처리 장치가 아니라 이제 외부에 있는, 중앙 처리 장치에는 주기억 장치만 있다 그랬죠. 네, 그것이 아닌 외부에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하드, USB, CD, 뒤에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캐시 메모리인데요. 메모리니까 뭔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캐시 메모리는 용량 자체도 작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있을 수는 없지만 대신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쓰냐? 저희 앞서 중앙 처리 장치 그리고 주기억 장치, 자, 이런 내용 이야기 했었죠. 자, CPU가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기억 장치에 뭔가 데이터가 좀 필요할 때, 그때 빠른 순간에 그 데이터를 재빠르게 공급하고, 또 다른 또 데이터가 필요하면 다른 데이터를 또 빠르게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잠시 기억해 놓는 그런 역할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고속으로 주기억 장치에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캐시 메모리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하기도 했었거든요. 중앙 처리 장치에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뭔가 데이터를 좀 빠르게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이제 기억 장치로 옳은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가 거기에 문항에 보기로 보조 기억 장치라든지 뭐 무슨 기억 장치, 뭐 USB, 하드디스크,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디스크나 USB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죠. 캐시 메모리구나, 바로 이렇게 인출이 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입력 장치입니다. 네, 입력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중 입력 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런 거 골라라, 혹은 입력 장치인 것 골라라.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뭐 이것이 옆에 써 있는 이런 내용들, 자, 다음 중 뭐 트랙볼의 뭐 역할로, 아니면은 뭐 화면에 정해진 위치를 손가락으로 건드려 입력 명령을 처리하는 입력 장치는, 이런 식으로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 등장한 적이 없었고요. 입력 장치의 종류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든지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마우스 알고 계시고, 키보드, 스캐너, 터치 스크린, 뭐 태블릿, 카메라, 조이스틱, 이런 것들 거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장치라고 우리가 인식하면서 얘네를 대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입력 장치라고 하는 거구나, 컴퓨터에 내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이제 입력 장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입력 장치가 있으니까 출력 장치도 있겠죠. 출력 장치는 뭐냐? 컴퓨터가 처리한 데이터를 사람이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모니터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출력해서 볼 수 있게 프린터가 될 수도 있겠고요. 프린터로 출력할 수 없는 것, 조금 더 큰 것들, 이런 거는 플로터 같은 걸로도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컴퓨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출력 장치라고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그래픽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모니터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가지가 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음극선관 디스플레이, CRT. 옛날에 쓰던 모니터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엄청 크게 튀어나와 있는 모니터 같은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자, 앞에 화면 있고요. 뒤에가 엄청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음극선관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람이 볼 수 있게 색깔을 표현하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이걸 CRT라고 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DP,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PDP가 되겠죠. 진공 상태에서 전압을 이용하게 되면은 가스가 막 활성화되고 그것이 비활성화되고 이러면서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플라즈마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즈마 현상을 이용해서 화면 표시했던 거를 우리가 PDP,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라고 해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전자 발광판형이 있습니다. 전자니까 뭔가 일렉트로닉한 거죠. 그래서 E가 붙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C나 DC, 교류나 직류 전류를 통하면 망간이 첨가되어 있는 아연 물질 발광 재료가 빛을 냈다가 빛을 표현하지 않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LCD죠. 액정형 디스플레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죠. 그래서 LCD인 겁니다. 이거 요즘에는 뭐 좀 더 진화해가지고 다른 걸로 또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LCD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리판 사이에 고체와 액체 중간 물질인 액정, 살짝 끈적한 그런 액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배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그 전압차 때문에 색깔도 발생하고 화면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광 다이오드, 라이트 이미티드 다이오드죠. 이걸 가지고서 다이오드를 굉장히 조그맣게 촘촘하게 배열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색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이제 디스플레이 종류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 다 외워야 되냐? 이름만 잘 알고 계시고 CRT, PDP, EL, LCD, LED, 영어 약자 이렇게만 잘 알고 계시면 얼마든지 뒤에 있는 설명이 이 이름에 충분히 녹아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로 이 설명이 주어져도 이름을 잘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고, 반대로 이름이 주어지고 이것에 대한 설명, 자, 이걸 골라라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으면 뒤에 있는 설명들이 이렇게 혼합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앞에 있는 이름을 명확히 알아주시고 각각의 약자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자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니까 PDP였고, 그러니까 연관 짓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관 지어두신 상태에서 옆에 있는 설명들 한번 잘 읽어가지고 이미지화해 두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플로터입니다. 플로터도 이제 프린터랑 비슷한 계열이에요. 근데 이때 사용하는 게 종이가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로필름 혹은 감광판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마치 프린터로 뭔가를 출력하듯이 표현해서 출력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도면 용지 같은 걸 출력할 때 적합한데요. 왜냐하면 도면 용지가 좀 큽니다. 우리가 A4를 주로 사용하는데 A4보다 좀 더 큰 용지를 저희가 도면 용지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A2나 A3. 뭐 프린터에는 A3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A2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큰 도면 같은 경우에 거의 플로터를 이용해서 출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잉크젯, 잉크를 뿜어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색깔을 발생시킬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되겠죠. 정전식은 종이의 음전화를 발생시키면은 용지 같은 곳에 내가 토너를 원하는 곳에 이렇게 묻어나게끔 조절이 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잉크라든지 토너 이런 것들이 딱 흡착될 수 있도록 해주다 보니까 정전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전화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열전사식. 열전사식은 저희 용지로 쓰는 그 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체에 잉크가 도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가 출력되는 과정에 내가 원하는 곳에 얘가 열을 이렇게 따다닥 가해주면은 열이 가해진 곳만 색깔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열전사식은 영수증 같은 거 있죠? 영수증 같은 것도 출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용지 자체에 뭔가 용액 같은 것이 이제 도포되어 있는데 그것이 열이 순간적으로 받으면서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해상도라고 되어 있는데, 해상도는 저희 출력 장치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일정 영역 안에 몇 개의 점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표현해 줄 거냐. 당연히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나겠죠. 그거를 저희가 DPI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도트 퍼 인치입니다.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점의 개수라고 해서 DPI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프린터입니다. 프린터 한번 보실 건데요. 프린터는 여러분 워낙 잘 아시죠? 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리얼 프린터라는 게 있고 라인 프린터, 페이지 프린터, 하드 카피, 컴 장치, 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잘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을 아는 김에 좀 연관지어서 보자면, 자 시리얼, 저희 시리얼 코드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한 글자씩을 나타내는 게 이제 시리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작은 단위죠. 자 그다음 라인이 줄이잖아요. 한 줄씩, 페이지 단위인 거예요. 하드 카피는 나타나 있는 화면 자체를 카피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영상 자체를 그대로 복사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이름과 연관 지으시면 충분히 공부하시기 편할 것 같죠. 마지막으로 컴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봐주셔야겠지만, 도면이나 문자 등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출력하고 있더라. 이거는 출력량이 많거나 도면의 크기가 작은 경우 이때 효과적이더라. 9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프린터도 이런 종류로 나눠져 있다 9가지 아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컴퓨터의 처리 속도입니다.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일단 표현 단위부터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네,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살짝 내려볼까요? 자,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록,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앞 글자 따서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비니, 바워, 필, 레, 파, 데. 네, 블록까지 외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블록 빼고 이렇게 외우시는 게 조금 더 입에 붙거든요. 네, 이 정도만 외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만 알고서 다음 중에 이제 가장 단위가 작은 것 혹은 단위가 가장 큰 것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디테일한 거 물어보는 거는 비트, 바이트, 데이터베이스, 자, 이 정도가 이제 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하면 이제 워드 정도. 나머지까지 다 보시면 당연히 좋죠. 네, 당연히 좋습니다. 문제란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 봐주시면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걸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4가지를 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비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비트가 왜냐면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고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하고 있죠. 0과 1. 자, 이 2가지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거기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 0 또는 1로 표현한다. 0과 1이 아닙니다. 0 또는 1입니다. 한 비트당 0이거나 1, 둘 중에 하나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로 가끔 0과 1로 표현한다, 0과 1을 표현한다, 이렇게 2가지를 동시에 표현한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주어지는 보기들이 있는데 동시가 아닌 겁니다. 동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블 같은 경우에는 4비트를 저희가 니블이라고 하고요. 바이트가 이제 8비트가 이제 1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 단위 쓸 때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쓰죠. 테라바이트, 다 바이트입니다. 바이트가 이제 많이 쓰이니까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구나, 8비트가 1바이트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1개 이상의 관련된 파일들의 집합이다. 파일을 좀 집합해서 모아놓은 것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어떤 용량의 크기 이런 것들을 넘어서 어떤 집합을 얘기하는구나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당연히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이제 문자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인데요. 3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BCD 코드. 앞으로 이제 2가지가 더 나올 텐데 얘네를 어떻게 외울 것이냐, 특징 하나 정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몇 비트 구성되어 있냐, 그걸 가지고서 이제 몇 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냐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BCD 코드는 일단 10진수를 2진수로 표현한 코드인데요. 6개의 비트를 사용합니다. 6개니까 이제 0과 1 2가지를 활용하니까 2의 6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64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BCD 코드고, 이 BCDIC 코드, BCD 코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 2개의 존 비트였는데 4개의 존 비트가 되면서 총 8개의 비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2의 8제곱은 256이죠. 총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디테일하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외우는 시간 대비 문제로 출제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외우시지 마시고 옆에 있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는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표준 코드예요. 미국 표준이다 보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7비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의 7제곱은 128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앞에다가 오류 검출용으로 한 개의 비트를 더 추가해놔요. 이걸 제가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데, 페리티 비트라는 거 등장하는 순간 아스키 코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페리티 비트는 아스키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총 256가지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정도로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충분할 것 같고, 옆에 있는 거 잠깐 보실까요? 자, 컴퓨터의 기억 용량 단위 아까 8비트가 1바이트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킬로, 메가, 기가, 뭐 테라 이런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10의 3제곱, 10의 6제곱, 10의 9제곱, 10의 12제곱 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와 반대로 이제 더 작아지는 단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밀리세크, 밀리초죠. 자, 컴퓨터 처리 속도 단위 나타낼 때 이제 컴퓨터가 얼마나 처리를 빨리 하냐. 옛날엔 밀리 단위였는데 마이크로 단위를 넘어서 나노 단위까지, 지금 뭐 피코 단위까지 쓰고 있죠. 피코로 갈수록 더 빨라지는 겁니다. 자, 밀리초면은 1초가 이제 1000분의 1초가 되는 거고요. 마이크로로 가면은 1초였던 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 초가 되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 얘기하는구나.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구나. 자,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내려볼까요? 개념 잡기 문제 보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료 표현 중 그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자, 저희 이거 해설 안 봐도 알죠? 비리바워 필레 파데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보니까 제일 작은 거 이제 비트죠. 그 다음 니블, 그 다음 쭉쭉쭉쭉 갈 건데 바에서 한번 걸리네요. 바이트 있죠? 다음 필, 네, 필드 여기 있네요. 아, 네, 가장 큰 것이니까 레코드가 가장 큰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제일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비트라고 봤었는데 제일 큰 걸 물어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비트가 가장 작은 거니까 맨 처음에 지워줘야겠고, 바이트, 필드 이렇게까지 거쳐서 점차 크기가 커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레코드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면 좋지만 일단은 큰 걸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나중에 가서 더 디테일을 챙겨도 충분한 겁니다. 이제 기능사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이번 파트 들어와서 사실상 뭐 부가적인 내용을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 회차마다 여기 파트 3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들, 저희가 책에 제시해 드린 것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거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더 디테일한 문제들이 가끔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다 공부하시는 거는 공부 양에 비해서 출제되는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신 페이지는 꽤 됩니다. 오늘 본 거 페이지는 제법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쑥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크게 부담 가지지 않으시고, 이 부분 뭐 문제 내가 아는 거에서 나오면은 뭐 좋은 거고, 아니더라도 몇 문제 안 나오니까 라고 좀 가볍게 마음을 먹고 공부하시는 것도 저희 기능사 준비하실 때 좀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CAD 그리고 2D 도면, 3D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문제가 또 나오는 것들이 또 제법 있으니까 그거 보실 때 또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